지금 애플이 이 C1X가 스냅드래곤 X75 그러니까 퀄컴의 이 모뎀 칩보다도 더 빠르면서도 전력은 30%를 줄였다는 부분이에요. 더 잘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러입니다. 간밤에 애플 이벤트가 있었는데 벌써부터 다양한 내용들을 요약해서 많이들 올려주시죠. 그런데 가장 핫한 주제가 바로 아이폰 에어라는 이름으로 나온 얇은 아이폰의 새로운 폼팩트가 등장했다는 건데요. 기존에도 루머가 많았지만도 배터리 용량이 너무 작게 들어가서 야 저거 얇으면 뭐하냐 오래 쓰지도 못하는데 라고 하지만 실제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배터리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능하게 된 거 어떤 요인인 건지 기술적으로 뭐가 바뀌었는지를 알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핵심이 바로 퀄컴과 브로드컴의 통신 칩을 사용하지 않고 애플의 자체 칩을 설계했다는 부분, 이 부분이 핵심일 것 같아서 그동안 퀄컴과 브로드컴으로부터 독립해서 자체적으로 칩을 만들려 해왔던 애플이 드디어 5G 칩 그리고 와이파이 블루투스 쪽에서도 별도의 칩을 구성해서 모든 것을 최적화한다는 측면에서 배터리를 늘릴 수 있는 기술을 새롭게 마련했다는 것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형적인 변화가 눈에 많이 띄는 이번 모델들이 많은데 아이폰 프로도 그렇고요. 근데 뒤쪽에 카톡티 부분에 상당히 많은 칩들을 늘어 넣었더라고요. 전 라인업에 대해서 애플이 자체적으로 설계한 C1X 칩이라고 하는 지난번에 C1이라는 칩을 만들었었죠. 거기서 좀 더 개선된 C1X라는 칩을 내놓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5G 통신을 지원을 한다는 거거든요. 좀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도 5G의 밀리미터 웨이브급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어차피 밀리미터 웨이브 기준으로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우선 애플의 N1 무선 칩을 생각해보면은 이 N1 칩이라는 게 새롭게 등장한 칩입니다. 새로 나온 건데 물론 애플이 이전에 와이파이라든가 블루투스를 지원하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폰에서만큼은 주로 브로드컴에 있는 이 칩을 가져와가지고 지원했는데 예를 들어 애플 워치에 들어가는 W 칩이라든가 에어팟에 들어가는 H칩 같은 것들은 그 단일 칩으로 하나 작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안에 연결성을 고려를 했을 때에 자체적으로 통합해서 설계를 했다라고 하면은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뭐 전 세계에 뭐 수많은 통신 환경이 있겠죠. 예를 들어 아이폰끼리도 연결을 해야 되고 에어드랍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검증된 브로드컴의 칩을 활용하는 것이 더 낫겠다. 이거를 아예 A19 프로 같은 데에 통합해서 설계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iFixit 같은 데 가서 아이폰 16 프로에 들어가 있는 칩들을 살펴보시면은 여기에 브로드밴드의 프론트엔드 모듈이라든가 노란색이죠. 여기 들어가 있고 퀄컴의 칩들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RF 수신기도 여기 들어가 있고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퀄컴에 의존을 했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칩들을 가져와서 쓰고 있는데 이제 자립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은 애플한테 진짜 필요한 것들만 최적화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이폰이나 맥에서 쓰시는 분들은 에어드랍 많이 사용하시죠. 원래 에어드랍 같은 경우가 주변 기기 탐색할 때는 블루투스를 사용하거든요. 그리고 실제 대용량 파일을 전송할 때는 와이파이 다이렉트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별개의 두 개의 기능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별개의 칩, 예를 들어 브로드컴이 이 두 기능을 다 처리를 하는 경우로 봤을 때는 두 프로토콜을 이렇게 전환도 해야 되고 뭐 미세한 지연이 발생할 수도 있고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근데 N1 칩이 이제 하나의 칩에서 와이파이나 블루투스를 모두 지원한다라는 말이 통합적으로 제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iOS 그러니까 운영체제 기반으로 두 통신 방식을 훨씬 더 유기적으로 원활하게 전환할 수가 있겠죠. 그럼 데이터 경로도 이제 이리저리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애플이 원하는 방식대로 이 신호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할 수가 있을 거고 간섭도 최소화하면서 빠르고 안정적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겠죠. 그 과정에서 똑같은 처리라고 하더라도 훨씬 더 전력 소모를 덜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앞으로도 이제 맥이라든가 아이패드에 이 N1 칩들이 바뀔 것으로 예상이 돼요. 자립이 됐다라는 거니까. 그리고 스레드가 지원되기 때문에 애플 TV라든가 홈팟 같은 새로운 스마트홈 기기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또 봐야 할 것이 바로 C1X 모뎀 칩이죠. 이 모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제가 아는 지인분들도 퀄컴에서 이 모뎀을 계속 설계하다가 애플로 많이 넘어갔다라고 말씀드렸고 안대공 애플 모뎀이라고 하면은 제가 예전에 애플이 통신칩을 설계한다는 의미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지금 어떤 원리로 이런 것들을 설계를 하는지 설계를 한다면은 어떤 거를 설계를 하고 있는 건지 구체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린 영상이 있거든요. 이런 모듈레이션 기법이라든가 프론트엔드 이런 쪽 어떻게 처리하는 건지 이러한 것들을 자체적으로 이제 설계할 역량을 갖췄다라고 보는 게 이제 C1X 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5G를 드디어 지원을 하게 됐거든요. 일부긴 하지만 5G 밀리미터 웨이브 관련돼서는 뭐 최근에 지금 통신사들 해킹 이슈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분통을 고객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전부터 그랬죠. 이거 5G 네트워크 기지국도 이제 설치를 안 하고 뭐 5G 서비스 포기한다면서 진짜 5G에 해당하는 밀리미터 웨이브 대역의 28GHz 주파수의 기능은 애플이 지금 지원하고 있지 않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해당 안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해줘도 저희한테 좋을 건 없어요. 근데 어쨌든 첫 번째 자체 무선칩 C1도 밀리미터 웨이브 5G를 지원을 하고 있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널리 퍼져 있는 6GHz 이하의 대역에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G에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에서. 근데 여기서 놀라운 거는 지금 애플이 이 C1X가 스냅드래곤 X75 그러니까 퀄컴의 이 모뎀 칩보다도 더 빠르면서도 전력은 30%를 줄였다라는 부분이에요.
더 잘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물론 반도체 칩 설계 기준으로만 보는 것은 아니겠죠. 애플이 진짜로 필요로 하는 기능들 말고는 다 제외해서 설계를 제거를 했을 거고, 왜냐하면 스냅드래곤의 모뎀 칩은 굉장히 널리 많이 팔리잖아요. 사실 제가 이 영상에서 처음에 말씀드릴 때만 하더라도 퀄컴이 이 모뎀 설계 관련 기술 특허 같은 것들을 워낙 많이 내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할까 싶었는데, 결국 엔지니어들이 그걸 우회해가지고 새로운 기술들을 했을 거고, 그래서 성능도 지금 이전 C1에 대비해서 속도가 2배, 최대 2배죠. 최대, 항상 2배가 아니고 최대 2배까지 빠를 수 있다. 이게 무선 통신이기 때문에 속도가 이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최대 기준으로 항상 얘기하긴 하죠. 그래서 아이폰에서 가장 전력 효율적인 모뎀이라고 애플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효율적인 모뎀도 배터리를 감소시킬 수 있을 만한 부분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또 재밌는 게, 지금 아이폰 에어 같은 경우에는 N1 칩과 C1X 칩 이렇게 개별 칩으로는 자체 설계한 칩들이 가장 많이 들어간 모델이거든요. 근데 이 N1과 C1X를 개별 부품이라기보다는 별도의 시스템으로 보고 통합을 설계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와이파이, 블루투스, 그리고 5G, LTE 같은 이러한 모든 이 커뮤니케이션 관련 프로토콜을 어떤 식으로 채택할지 애플은 머릿속에 다 집어넣은 다음에 불필요한 데이터 변환 같은 걸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N1 칩을 별도로 설계를 함으로써, 이게 브로드컴 칩으로 들어갔으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통합적으로 되니까 전력 소모를 극적으로 줄이는 게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기술적으로. 그럼 아이폰 에어가 비디오 재생만 하면은 27시간까지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유저들이 야, 이거 배터리 용량이 너무 작은데? 라고 하는 거를 불식시킬 수가 있는 것이 자체 칩 설계를 통해 가지고 요거를 할 수 있었다라고 추정이 되는 바가 있고, 하드웨어적인 통합적 설계뿐만 아니라 iOS와의 또 심리스한 그러한 지원이 가능할 거잖아요. 에어드랍도 할 때 뭐 불필요한 거 다 하고 뭐 여러 가지까지 있겠죠. 그래서 C1X랑 N1 칩이 5G 연결하면서 동시에 와이파이 7도 지원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증의로 전력도 개선됐는데 성능도 빨라졌다라는 부분. 물론 이게 어떤 공정을 사용했는지는 추가로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해도 개인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향후에는 이게 A19 프로에도 탑재될 것 같아요. 모뎀 자체가 안정적이게 되면은 이거 다 한꺼번에 해가지고 더 효율을 증가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면은 원래 칩이 별도로 있게 되면은 얘네들이 아무리 갖다 붙여도 물리적인 거리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통 발열이 많이 발생하고 전력 소모가 크거든요. 그러면 점점 더 얘네들이 안정화됐다라고 하면은 하나의 칩으로 만들 겁니다. 왜냐하면은 별도의 칩이 만들면은 수율이 올라가긴 하겠지만, 이게 하나로 찍어낼 때보다 생산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리고 결국 라우팅을 해야 되는 그런 소모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얘가 안정성만 확보가 된다면은, 이번 세대로 안정성이 된다고 하면은 A20부터 혹은 A21부터는 모뎀 칩까지도 합쳐가지고 정말 극강의 전력 효율을 나타내는 그러한 칩 설계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퀄컴에 대해서 완전히 의존도를 벗어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애플은 이 에어라는 라인업 폼팩터를 새로 생기게 함으로써 궁극의 통합 최적화, 특히 통신 부분을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AP, 그러니까 A19 프로 쪽이고 C1X, N1부터 iOS까지 쫙 수직 계열을 하니까 개선점이 있을 수 있고, 그게 결과로서 속도가 빠른 것도 있겠지만 배터리 라이프를 충분히 개선시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가장 좀 흥미로운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다른 부분들은 아쉽지만 저는 이제 에어의 이런 배터리 부분이 좀 약간 개선이 되면서 중국처럼 뭐 실리콘 응급제 배터리 이런 걸 사용한 것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가면서도 기술적으로 뭔가 해결을 했다라는 부분이 기대가 돼서 이번에 구매를 한번 해볼까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에러였습니다.